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김한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많은 면접을 봤습니다. 저의 첫 공식적인 면접의 시작은 CGV 미소직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당시 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CGV 알바를 시작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삼성 SDS 그리고 그 밖에 대기업을 여러 군데 또 면접을 봤었는데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삼성 SDS에서 현대자동차로 이직을 할 때 면접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로스쿨 입학할 때 로스쿨 입학 면접.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고등법원 재판연구원이 되기 위해서 그 면접을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연구원을 마치고 법무법인 하우로 가면서 거기서 본 면접. 이렇게 저는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수많은 면접을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 말고도 저는 정말 많은 면접을 봤었는데요. 그 면접 중에서 저는 한두 개 정도를 빼고는 전부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다양한 조직에서 많은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대부분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스펙이 너무 좋아서? 당연히 아니죠. 제가 지원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해서?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은 뭘까요?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저는 면접에서 어떻게 임팩트를 줘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방법 중에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가지를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먼저 면접의 알파이자 오메가는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면접관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사옥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장점을 얘기하고 회사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데 대부분이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 임팩트를 주는 사람이 된다면 합격률이 정말 굉장히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면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 임팩트를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그렇게 막 말을 잘하지 않기 때문에 또 굉장히 떨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기억에 남는 사람은 꼭 이렇게 막 외향적이라서 활발하고 막 이런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좀 차별화된 내용이라면 충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고 임팩트를 줄 수 있습니다. 회사라고 모두가 이렇게 막 외향적이고 막 이런 에너지를 막 뿜는 이런 사람들만 꼭 선호하거나 뽑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대부분의 지원자들이 내용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정말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경력직은 좀 아니겠지만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큰 사회 경험 없이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차이점, 차별점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합격률이 쭉 올라갈 겁니다. 특히 모든 면접에서 무조건 물어보는 질문 두 가지가 있죠.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소개, 두 번째는 지원 동기죠. 그런데 이 두 개가 답변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너무 좀 추상적이라고 할까요? 너무 추상적이기도 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소개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지원 동기, 왜 꼭 이 회사여야 될까? 솔직하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이 회사여야만 돼, 꼭 여기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지원하진 않거든요. 여러 군데를 지원해서 그 중에서 나를 선발해 주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게 솔직히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먼저 자기소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기소개할 때 이제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하는 이제 큰 실수가 자기의 정보를 막 나열하듯이 얘기합니다. 저는 어느 대학교에서 뭘 전공했고 제 장점은 뭐고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러면 정말 기억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차라리 자신의 강점 하나를 강조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진짜 성실성이 나의 큰 강점이다 생각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성실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조퇴 한 번 안 했다. 12년 개근을 했고 심지어 저는 대학교 올라가서도 축제 기간에도 수업을 다 나갔다. 저의 이런 성실성은 남다르고 특별하다. 이렇게 하나의 장점을 강조해서 자기를 소개하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지원 동기. 지원 동기는 진짜 어려워하세요.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저도 항상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꼭 여길 가고 싶다. 꼭 여기여야만 돼. 이렇게 지원한 곳은 사실 몇 군데 안 됐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많은 곳을 일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만들어내고 준비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지원자분들이 지원 동기를 이제 회사로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한 뉴스를 검색해보고 그 정보를 얘기하면서 이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데 자기도 이런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부합할 것 같고 함께 성장할 것 같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 진짜 전혀 기억에 남지 않고 임팩트를 주지 못합니다. 기억에 안 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지원 동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 답변을 잘 못하기도 하고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왜 뽑아야 되는데 왜 꼭 넣어야만 되는 데를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남들과 좀 다르게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어떤 우리가 소비하는 물건을 판매하는 회사라면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나 원래 이 회사 제품을 몇 년 동안 쭉 써왔는데 뭐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런 걸 보완하면 더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근데 그 점은 내가 한번 보완해보고 싶다. 예를 들면 그게 마케팅 분야다 그러면 뭐 아직 마케팅이 너무 좀 훌륭하지만 경쟁사에 비해서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가 이 점은 보완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지원을 하게 됐다. 이런 거라든지 지원 동기의 어떤 관점이 회사와 나의 동반 성장이다. 이러면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저와 회사가 굉장히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지금 이 회사도 현재의 이익만을 쫓고 안주하기보다는 미래의 더 큰 이익, 더 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투자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가치관과 회사의 가치관이 부합하기 때문에 동반 성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되고 좀 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대답하지 않을 것 같은 자신만의 대답을 만들어서 지원 동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그 대답이 깊은 속마음 속에서 나오는 거라면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겠죠. 면접관들한테. 그리고 다음으로 면접은 어쨌든 목적 있는 말하기입니다. 목적 있는 말하기 때문에 잘 들어야 하거든요. 근데 면접이 진짜 굉장히 떨리잖아요. 나 혼자 또는 다른 지원자들이 앉아있고 이게 이제 높으신 분들이 쭉 앉아있고 질문을 딱 던져서 대답을 하고 이런데 얼마나 떨립니까?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예상 질문을 뽑고 거기에 대한 예상 답변을 만들어서 이제 많이 외워가지고 또 이제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딱 들어오게 되는데 처음에 아까 말했던 자기소개는 지원 동기는 어디나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준비한 대로 이렇게 술술 잘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의 질문들은 사실 내가 준비했던 의도와 다르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앞에 내가 자기소개와 지원 동기를 말해서 파생돼서 이렇게 물어보는 류의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지원자가 답변한 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좀 물어볼 때가 있고 이런 분위기나 흐름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사실 면접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귀 기울여서 잘 들어야 되지.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면 내가 준비했던 답변들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려고 머리를 굴리면 안 됩니다. 일단 면접장에 들어가면요. 내가 준비했던 거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보다는 그런 거 싹 잊고 면접관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들의 표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잘 살피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평가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보기도 하거든요. 얘기를 잘 듣고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답을 하는지 이런 대화가 좀 통하는지 이런 것들도 보기 때문에 면접장에 들어가면 일단 열심히 준비하되 들어가는 순간에는 다 잊고 그 자리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혹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많은 지원자분들이 자기가 준비한 답변을 단어 하나만 딱 듣고 꽂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는 좀 피하고 면접은 어쨌든 대화다. 대화기 때문에 상대방 말을 잘 듣고 거기에 알맞는 목적에 부합하는 답변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질문들을 준비를 했더라도 그 당시의 분위기나 지금까지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봤을 때 조금 그 답변을 유연하게 바꿔서 대답하는 그런 자세들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면접에서의 답변이 좀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답변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관성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평가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면접에서 이런 경험을 봤어요. 자네는 5년 뒤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이런 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이고 타인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배 후배와 굉장히 잘 어울릴 자신이 있다. 그래서 선배들로부터 이런 회사에 대한 여러 노하우를 제가 잘 배운 뒤에 5년 뒤에는 후배들에게 그런 거를 좀 가르쳐주는 교육 쪽이나 인사 파트 이런 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질문이 쭉쭉쭉 가다가 이제 또 다른 면접관이 물어본 거죠. 만약에 이제 금요일 저녁이다. 당신은 중요한 약속이 있는데 자네 일은 끝났어. 이제 퇴근을 해도 되는데 선배나 후배가 아직 일이 남아있어서 팀장님이 이거를 조금 도와줄 수 있겠나. 그런데 당신이 이걸 도와주면 야근을 해야 된다. 이 상황에 자네는 어떻게 하겠나. 그런데 이 사람이 앞에 대답을 까먹었던지 아니면 이 질문에 너무 몰입했는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우선 팀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이 일이 반드시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인지 확인을 한 뒤에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먼저 한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 장소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훌륭한 답변이죠. 훌륭한 답변인데 이 사람이 앞에서 강조한 건 뭐였어요? 굉장히 자기는 이타적인 사람이고 선배 후배와 끈끈하게 지내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이런 쪽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대답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뭐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굉장히 일관성이 없죠. 그 앞에 대답한 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럼 면접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지? 이 사람? 이 사람 뭐야? 가치관이 뭐야? 일관성이 없네.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얘기잖아. 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면접에서 당연히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물론 사람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모습이 나오는 게 맞지만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장 큰 강점, 장점을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좀 부합하는 답변을 쭉 하시는 게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을 다 보여줄 수도 없고 다 보여줄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해간 전략이 A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지 여기서 A와 상충되는 다른 난 이것도 나의 강점인데 생각했다고 보여준다면 오히려 일관성이 없는 이 사람의 가치관이 뭐지? 라고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경력직분들이야 뭐 이전 회사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자신이 어떤 걸 잘하고 이 회사에서 어떤 걸 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면 되니까 뭐 큰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신입사원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굉장히 어떤 걸 잘하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측면보다도 나는 가능성이 있고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조직에 융화될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배울 열정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혹 어떤 파트를 딱 뽑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 파트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뭐 여기에서 어떤 뭐 공모전도 나갔었고 전공도 열심히 했고 가서도 열심히 할 거고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만 이렇게 본부 단위로 뽑을 때도 있어요. 뭐 국내 본부, 뭐 해외 본부 이렇게. 그런데 본부 단위로 뽑을 때가 있어요. 뭐 국내 본부, 뭐 해외 본부 이런 식으로 본부 단위로 뽑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어느 부서로 가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죠. 회사는 가능성을 보고 이제 선발을 하는 건데 그때 꼭 몇몇 지원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꼭 마케팅을 가야 됩니다. 마케팅만 공부해갖고 마케팅만 생각해왔기 때문에 마케팅이 아니면 저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신입사원 하나 뽑는데 굉장히 많은 돈, 많은 비용이 들거든요. 뭐 교육해야 되고 그동안 이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사실 1인분을 못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지원자는 조금 안 뽑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특출난 신입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특출난 재능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안 뽑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정작 뽑아서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른 부서에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이 친구는 퇴사할 가능성이 높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몇천 아니면 뭐 억대를 들여서 뽑아놨는데 이 사람이 바로 퇴사한다면 뭐 손실이잖아요. 손실날 게 뻔한 투자를 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파트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 파트를 뽑는 그 회사를 지원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꼭 그런 게 없다. 그냥 회사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성장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내 관심 파트만을 주구장창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는 열린 마음으로 배울 자세가 되어 있고 조직에 잘 융화돼서 생활할 자신이 있습니다. 측면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양한 조직에서 많은 면접을 보면서 경험했던 또 면접관을 하면서 보고 느꼈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면접을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